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자, 오늘은 고민 책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짠! 더 심플 베스트 웰스. 자, 발음 좋죠?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나온 지는 오래된 책이고요. 이번에 개정이 많이 된 것 같고 아마존에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요. 여기 앞에 보시면 저의 추천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되었고요. 읽고 나서는 이거 책 정말 쉽게 돼 있구나.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읽으시기에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작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 그런 단어를 최초로 만들어낸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블로그로 오래 썼다고 합니다. 블로그로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고 보게 되었고 책으로 출간도 했고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20개국에 번역이 되게 되면서 100만 부가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추천사를 쓰게 되었죠. 가장 좋은 독자층은요. 투자를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모건 하우절 책보다는요.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요. 이 책의 저자분이 블로거신 거잖아요. 이 모든 책의 내용들은 아주 오랫동안 딸에게 편지를 쓰기 위한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 위한 식으로 글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영어 거의 안 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편하게 읽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작가는요. J.L.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뭔가 성공한 투자자, 금융인으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작가로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서는 우리가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분께서는요. 본인의 얘기를 직접 블로그에 썼기 때문에 책에 본인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작가님은요. 타고난 저축가였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황홀한 경험이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요. 16살이 되면 빨간색 컨버터블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하면서 저축을 시켰고 이분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았고 결국 저축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죠. 당연히 차는 사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사업도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도 겪게 됩니다. 네, 한때 미국에서 파이어라는 말이 마치 운동처럼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따라 했었는데 조금 더 변질된 형태의 뭔가 빨리 돈을 뻥튀기 해가지고 불려서 은퇴를 빨리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 같지만요. 실제로 파이어 운동의 그 중심에 있던 이 J.L. 콜린스라는 사람은요. 엄청 고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고요. 그 경험 속에서 특히 4번의 이직을 하고 한 번은 해고까지 되면서요. 이렇게 계속 직장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이분은 독립적인 자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또는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쉬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금액에 대한 고찰을 미리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이직을 하다가요. 한 번은 몇 년씩 쉬기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모아놓았던 자립자금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사를 관둘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모으자라는 그런 식의 파이어 운동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뻥튀기해서 갑자기 관둔다라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복리로 자금을 계속 모아야 했고 역시 파이어도 이게 리타이어 얼리긴 하지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로 가는 가장 단순한 길. 이 책은 인덱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덱스와 액티브 둘 다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더 패시브, 즉 인덱스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아주 출중한 액티브의 능력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는 패시브적인 인덱스 투자가 조금 더 확률이 높고 실행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 단순한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을 읽다 보면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 쭉 사면 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인덱스 투자에 대한 믿음이 많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덱스가 즉 시장의 지수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액티브를 잘하는 사람들만이 항상 큰 부를 가질 수가 있었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인덱스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로 귀결되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지금 2026년입니다. 이 이후에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찌 보면 미국처럼 되게 단단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는 401k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노후 자금들, 시장을 떠나지 않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밑을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거기 위에 나의 생각으로 투자하는 그런 액티브 자금들이 얹혀지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아래가 단단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1,500조 정도 있죠. 그리고 퇴직연금이 500조가 넘었습니다. 개인연금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요. ISA에도 800만 명이 이용하고 50조를 모아놨습니다. 이런 많은 돈들은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한 자금보다는 시장에 오래오래 있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컨셉에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아주 장기적인 패시브 자금이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의 시장도 나중에는 미국처럼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의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금융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아주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지수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직을 하고 한 번 잘리기도 하고 이런 건 누구나 하는 경험일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의 경제적 독립을 만들어주는 그 돈의 힘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앞으로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가장 단순한 길에 이르기 위해 문구를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10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려보며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구입니다. 자, 앞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쓴다. 남는 돈은 투자한다. 빚은 피한다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구 반대편의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돈이 시장에 자리 잡은 거 아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작가님께서 10대 딸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이제 시작되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돈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나는 돈돈하면서 삶을 보내고 싶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작가는요. 금광 동전주, 우리로 치면 잡주죠. 거기에 5만 달러를 날렸다고 하고요. 5만 달러면 지금 한 6천만 원 되죠. 마켓 타이밍 하려다가 실패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개별 종목 고르려고 하다가도 손해도 많이 봤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원칙을 드디어 굳게 새길 수 있었다고 하고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쓴다. 남는 돈은 투자한다. 빚은 피한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건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될 거고요. 남은 돈은 투자한다. 저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 노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빚은 피한다. 어떤 종류의 빚이든 살다 보면 참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한 노력.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훨씬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즈음에 이라고 하나 나오는데요. 이 저자가 돈을 엄청 모아놓고요. 상사한테 가가지고 4달 동안 무급 휴가를 주지 않으면 회사를 관두겠다라고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협상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협박인 거죠. 나 돈 충분히 모아놨으니 나 4달 동안 나 쉬면서 여행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얻어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순간 이 작가는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협상의 영역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독립자금, 우리가 경제적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그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자금의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돈을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쉬어도 될 만큼의 독립자금을 모아갔고요. 나중에는 몇 년씩 쉬기도 했다고 하죠. 자, 두 번째 문구입니다. 이거 좀 충격적일 거예요. 달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고 잊어버려라. 놀랍죠? 자, 우리는 보통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어떤 책을 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얘기는 딸에게 해주는 거죠. 10대 딸에게 했던 얘기는요. 분산 투자하지 마라 였습니다. 그리고 뭘 사라고 했냐면 VTSAX라고 하는 뱅가드 펀드를 사라. 인덱스 펀드죠. 이걸 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VTSAX는요. 뱅가드 펀드인데 이거랑 가장 유사한 거는 VTI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 전체를 사놓은 ETF라 볼 수 있는 거죠. S&P 500보다도 훨씬 많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거 하나에 몰빵해라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수천 개의 미국의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한 3, 4천 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에 요거는 반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작가가 했던 얘기는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하나만 사더라도 오래 사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를 사는 것이 충분히 그 속에 분산이 되어 있다면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는 3,6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있고 이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못하는 기업들도 있죠. 하지만 못하는 기업들은 알아서 빠질 거고 잘하는 기업들은 알아서 그 속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정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고르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부 다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시장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분산 많이 되어 있는 거 하나만 사면 비용을 매우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요. 액티브한 ETF를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쪼개는 것을 분산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용을 되게 많이 내게 되고 또 액티브니까요.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를 쭉 사놓고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것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2.2%였다고 합니다. 1975년이라면 우리 코스피가 생긴 지 거의 한 5년 전이고요. 미국에서도 주식시장이 무르익은 시점이 그때 즈음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고 그나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내역을 보더라도 S&P 500 하나로도 12.2%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시간을 내가지고 기업을 고를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구입니다. 세 번째. 조금 더 멘트가 좀 셉니다. 자, 이 작가님이요. 막 조심스럽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탁탁 얘기를 합니다. 월급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단단한 족쇄를 찬 노예다. 블로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듯한 뉘앙스이긴 합니다. 그래도 세긴 세네요. 자, 이 책의 작가님은요. 당시 회사를 다닐 때요. 실적을 많이 내가지고 보너스를 받고 6개월 뒤에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9.11 직후였다고 하니까요. 회사가 많이 안 좋아진 거겠죠. 그래서 딸이 TV를 보면서 TV에서 실업자가 막 나오니까 아빠가 실업자인 상태니까 아빠한테 우리 가난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우리를 대신에 일하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무려 3년 동안 무직인 상태가 유지가 됐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빚에 대한 이 작가님의 이 어조는 정말 셉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냥 빚을 내는 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너무 큰 빚을 가지고 가는 걸 당연시한다. 정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빚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배울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대출에 대한 금리가 5% 초과면 5%가 넘으면 무조건 갚아라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빚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빚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빚은 그만큼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족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구는요. 시장은 언제나 상승해 왔으며 그 과정은 늘 요동치고 험난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가님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고 이미 파이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옛날 사람입니다.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블랙 먼데이 때 역사상 하루 최대 낙폭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22%라고 하고요. 그때도 저자는 머릿속으로는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버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포심을 느꼈고 그때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게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고 싶으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팔고 싶으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 누가 하든 항상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바닥일 때 매도를 했고 아쉽게도 다시 시장이 반등하고 오를 때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실을 확정한 것에도 모자라 웃돈까지 치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 경험을 본인은 너무나 값비싸고 어리석고 용기가 부족해서 일어난 부끄러운 실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한참 뒤에 일어난 08년도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는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74년 다우지수가 616이었다고 하고 2024년에 42,000을 넘는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는 대공황도 있었고 세계대전이 2번 있었고 9.11 테러 사건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지만 시장은 결국에 우상향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겪어보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이 작가님은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대폭락이 닥친다라는 이런 때는 정말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모으는 단계에 있는 우리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같은 돈으로도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지금 2026년 4월입니다. 정말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말 역사에 크게 남을 만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로 인한 다양한 영향들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수의 움직임은 정말 저도 본 적이 없는, 작은 기업도 그렇게 움직이기 힘든데 우리 지수와 우리 큰 기업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연 이런 시기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의 코스피는 한 6,300들 찍고 나서 쭉 밀렸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하락, 폭락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변동성을 잘 이겨내고요. 돈을 모아가는 단계에서 엄청난 폭락이 생긴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기회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번째 문구입니다. 복잡한 상품은 그걸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자, 이것도 멘트 세죠. 금융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에서 이런 금융상품은 정말 다양한 게 있고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별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 최고다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투자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금융업계가 그렇게 보이도록 온갖 노력을 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요. 자, 미국의 평균적인 액티브 펀드의 수수료는 연 0.59%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VTAX 0.04%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0.59와 0.04, 뭐 1%도 안 되니까 큰 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거를 20년 동안 12% 정도의 S&P 500의 수익률로 이용을 할 때는 이게 비용이 정말 큰 차이로 가지고 오고요. 이 비용이 복리로 굴렸을 때까지 고려한 수익까지 통째로 날리는 개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덱스 투자, 패시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같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금융회사이든 간에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금융상품이나 좋은 금융인을 고를 만큼의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혼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합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금융사들이 있죠. 자산운용사도 많고 자문사도 많고 증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각자의 선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기업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문사를 가지고 있는 저도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꼭 충분히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이름이 내 돈은 내 손으로 라는 슬로건을 항상 밑에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 돈을 내 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지금은 정말 많은 금융상품들이 만들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내 돈은 내 손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6번째 문구입니다. 마켓 타이밍, 그걸 제대로 하려면 2번 맞춰야 된다. 먼저 고점을 맞히고 그 다음은 저점을 맞춰야 된다. 저자는 블로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겠죠. 그 댓글 속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지도 모를 바로 그 직전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입니까? 또는 두려워서 투자를 몇 달 동안 미뤄왔습니다. 폭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결국 마켓 타이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저자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그런 마켓 타이밍 하지 말라는 거죠. 1975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동안 그 시간 중에 무려 82%의 기간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마켓 타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고점과 저점 2번을 모두 맞춰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을 거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켓 타이밍은 하면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타이밍보다는 그냥 버텨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냥 사, 계속 사, 무지성으로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성이란 말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자, 주식을 그렇게 사면 안 된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미국 지수는 그냥 사도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7번째 문구입니다. 주식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거래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다. 자, 이거는 아주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주식을 산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다. 기업의 소유권으로서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작가는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요,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레벨은 돈은 물건 사는 거. 두 번째는 그 돈의 기회비용을 이해하는 거. 세 번째는 버핏 선생님처럼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 이렇게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 타이슨 얘기가 나옵니다. 자, 타이슨은 3억 달러를 벌었지만 파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물건 사는 수단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워렌 버핏 선생님은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250억 달러라는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그만큼의 지분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지분의 비율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에 우리가 같은 돈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사고 나면 그 돈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 벌어다 줄 그 복리의 수익까지 한꺼번에 모두 사라진다는 그런 기회비용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몇천만 원어치 지수를 산다는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일부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회사들이 고객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수많은 경쟁과 치열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게 될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숫자가 아닌 기업의 소유권으로 주식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장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지분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적용하고 경험하고 해보면서 지금의 이런 시장의 변동성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인드를 다져야겠죠. 자, 8번째 문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연간 4%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재정적으로 독립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의 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옵니다. 저도 이 문구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자, 4%의 룰은 MIT 출신의 윌리엄 벤젠이 94년에 발표한 연구랑 1998년도에 트리니티 대학의 새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한 문구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요, 75년간의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주식 50, 채권 50 반반 포트폴리오를 해놓고 매년 4%만큼 물가 상승되는 만큼 뽑아서 인출을 하면 30년이 지나도 자산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96%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4%의 룰이라는 게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만들어준 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4%만 꺼내 쓴다면 자산은 오히려 엄청나게 불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4%의 룰이라는 게 보수적인 수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저자도요, 은퇴 초기에는 5% 넘게 출금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딸 대학 학비도 보내야 되고 여행비도 써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막 보험비 이런 거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5%를 뽑았었고 4%는 그냥 기준이구나.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건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수수료가 1%라는 건 내가 언젠가 내 자산이 불어나 있을 확률 96%라는 게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수수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내 돈이 유지될 가능성이 96, 80 몇 프로, 60 몇 프로까지 쭉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4%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매우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과 같이 하는 얘기가요, 미국을 사라, 지수를 사라, 다 들어있는 걸 사라, 저비용으로 사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꾸준히 버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냥 이대로 4% 뽑았으면 평생 살 수 있으니 라는 가장 단순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덱스 투자를 본인이 선호하는 이유는요, 더 쉽거나 단순하기 때문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대안보다도 부를 축적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가님도요, 아주 오랫동안 인덱스 투자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도를 했고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작가가요, 투자 리서치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저렇게 밤새 공부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맞추지 못하고 틀리는 걸 보면서 나는 못 맞추겠구나. 그러면 못 맞추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 펀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2022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의 펀드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벤치마크를 능가하면서 살아남은 펀드는 17%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83%는요. 인덱스를 샀을 때보다 성과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인덱스가 더 유리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오랫동안 인덱스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존 보글 선생님의 결론도 나옵니다. 나는 이 업계에서 61년을 보냈지만 시장을 이기는 일을 해낸 사람도 그런 사람을 만나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 이 말을 합니다. 결국에 워렌 버핏 선생님도요. 아내에게는 90%를 S&P 500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이런 것 속에 투자의 지혜가 녹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구입니다. 세상은 크고 아름답다. 돈은 그 중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립자금, 경제적 독립을 만들어주는 그 자금은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탐험할 수 있는 자유와 자원, 시간을 사준다. 자, 책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결국 작가가 추구했던 것은요.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것은 은퇴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좋아했고 경력도 즐겼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자립자금이 주는 그 돈이 나에게 주는 것은 거절할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거 참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감사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자립자금은요. 핵심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단순한 이런 길이 있으니 실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은 이미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한 걸음을 내딛고 시작하는 것뿐이다. 마음껏 여정을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것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빨리 시작하고 삶을 더 즐기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더 챙기며 살아라 라는 그런 지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찾고 조금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이어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에 있는 이 작가님의 메시지도요. 결국에는 정말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어 얼리라는 것도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안정적인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실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을 다 훑어봤습니다.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어떤가요?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 지수 사라, 저비용으로 사라, 계속 사라, 위기를 이겨내라, 꾸준히 모아라, 멈추지 마라, 바로 시작해라, 고민하지 마라. 자, 이렇게 인덱스 투자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미국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의 동일한 ETF를 VT를 사면 지구 전체를 살 수 있고 VTI라는 걸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을 사면 미국에 있는 500개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VT와 S&P 500이 전혀 다른 결과를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장은 미국과 달라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혹시 제 컨텐츠를 보시면서도요. 뭘 사야 될까?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괜찮고 너무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아주 심플하게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가장 분산되어 있는 투자로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고민책방 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책방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책방